프랑스가 지금 속에 열불이 났습니다. 심지어 마크롱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미국, 제발 한국 말고 우리 걸 사달라. 이렇게 외칠 정도라면 믿기시겠습니까? 자존심 강한 프랑스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한국이 뭘 했길래 프랑스가 이토록 흔들리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유를 공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에르 라샤펠입니다. 64세 프랑스 국가정보국에서 30년간 복무한 후 현재는 산업안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파리 6구의 단골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습관처럼 아침 뉴스를 보던 중이었죠. 화면에 나타난 속보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한국 수력 원자력 최종 낙점.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죠. 24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 프랑스 전력공사가 당연히 따낼 것이라 생각했던 그 사업을 한국이 가져간 겁니다. 이럴 수가 없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제 쪽을 힐끗 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원전 기술은 프랑스의 자존심이었거든요. 1970년대부터 쌓아온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전 세계 원전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해온 프랑스가 한국에게 밀렸다니.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약 30조 원을 제시한 반면 우리 EDF는 50조 원을 입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완전히 밀린 거죠. 한국의 온타임, 온버짓 전략이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제 시간에 완공했지만 우리 EDF는 영국 힌클리 포인트 프로젝트에서 77조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는 비교까지 나왔습니다. 프랑스가 한국에 밀리다니. 이젠 도가 지나치는군. 속이 뒤틀렸습니다. 프랑스는 원자력 분야의 선구자였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핵무기를 개발했고 민간 원자력 기술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고 자부해왔거든요. 그런데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한국이 또다시 대형 원전 수주에 성공한 겁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 동료 미셀의 전화였죠. 피에르 뉴스 봤나? 방금 봤어. 믿을 수가 없군. 한국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망신을 당했어.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어. 미셀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30년간 프랑스의 기술 우위를 당연하게 여겨왔는데 이제 그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는 더 충격적인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번 수주로 한국은 향후 15년간 발전 설비 운영과 연료 공급까지 맡게 되어 28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겁니다. 단순한 건설 계약이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이었죠. 체코를 시작으로 유럽 원전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폴란드, 영국, 네덜란드에서도 올 하반기 원전 입찰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프랑스는 언제나 세계 선도국이어야 한다는 신념. 그런데 지금 한국이 우리의 전통적 영역인 유럽에서 우리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이런 급속한 성장이 과연 정당한 경쟁의 결과일까요? 분명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저는 한국의 원전 기술과 정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바꿀 긴 여정의 시작이었는지는 그때 몰랐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체코 원전 소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 한 잔을 기울이며 텔레비전을 켰죠. 갑자기 화면에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제 눈이 커졌어요. 프랑스 정보기관 체코 고위 관료 포섭 시도 발각.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흔들렸습니다. 뉴스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전했어요. 프랑스 대외정보총국이 체코 원전 입찰과 관련해 체코 정부 고위 관료 15명을 포섭하려 했다는 겁니다. 체코 방첩기관 BIS의 공식 발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는 명백한 내정 간섭 행위입니다. 프랑스 측은 우리 관료들에게 한국 측에 불리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압박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간 정보기관에서 일했던 저로서는 이런 작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각되다니.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체코 측은 프랑스가 현지 전문가들과 전직 관료들을 통해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고 밝혔어요. 표면적으로는 중립을 가장하면서 실제로는 한국 측 제안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을 언론에 기고하게 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프랑스가 체코 정부의 내부 서한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분명 내부 협조자가 있었다는 뜻이죠.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미셀이었어요. 피에르, 완전히 망신당했어. 우리가 이런 짓까지 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잖아. 미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프랑스의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한국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망신을 당했어.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어. 미셀의 말에 저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한국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뉴스 화면에는 체코 총리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이런 행동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최선의 파트너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한국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만약 한국이 원전 시장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만약 그들이 적당히 했다면 이런 굴욕적인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요. 텔레비전을 끄고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파리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어요. 마음속에는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체코 방첩기관이 작성한 3건의 보고서에는 프랑스의 모든 공작 활동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로비스트 육성, 여론 조작, 정보 수집.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 거죠. 더욱 치욕적인 건 이 모든 정보가 이미 작년부터 체코 정부에 보고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진행했다고 생각한 모든 작전이 감시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프랑스 외교부 장관 출신인 EU 집행위원까지 나서서 체코에 압박 서한을 보냈다는 내용도 공개되었습니다. 한국, 제발 적당히 좀 해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프랑스는 유럽에서조차 한국에게 밀리고 있었어요. 우리의 전통적 영역이었던 원전 시장에서 말입니다. 1970년대부터 쌓아온 프랑스 원자력 산업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한국의 이런 성장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 분명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거라는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 운명을 바꿀 여정의 본격적인 시작이었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체코 원전 스캔들은 여전히 프랑스 언론의 주요 화제였어요.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하며 한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거실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죠. 갑자기 화면에 마크롱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동맹국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최근 국제 무기 시장에서 우려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 동맹국인 미국이 유럽산 무기 대신 아시아산 무기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또 한국 이야기인가요? 특히 한국의 무기 시스템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구 방산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잠시 멈춘 후 더욱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미국, 한국 무기 말고 유럽 무기를 사십시오. 순간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런 호소를 하다니. 이건 단순한 경제적 경쟁을 넘어선 절망적인 외침이었어요. 무기까지 한국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원전에 이어 이제 방산업까지 한국에게 밀리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방산업체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라팔 전투기, 타이푼 전투기, 그리고 첨단 미사일 시스템들이 서구 안보의 근간이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뉴스에서는 한국의 K9 자주포가 폴란드에서 대량 도입되고 있다고 했어요.
KF-21 전투기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천궁 방공 시스템이 중동 지역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까지 나왔죠. 제 머릿속에 지난 몇 년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이 무기 수출에서 보인 놀라운 성과들 말이에요. 2021년 한국의 무기 수출액이 7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뉴스. 2022년에는 더욱 증가해 170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보도. 이제 한국은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프랑스는 어떻게 된 거지? 자문해봤습니다. 우리도 라팔 전투기, 레클레르 전차, 세자르 자주포 등 우수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왜 한국에게 밀리고 있는 걸까요? 마크롱 대통령의 연설이 계속되었습니다. 기술적 우위를 되찾아야 하고 유럽, 방산업체들이 다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늦은 것 같았죠. 한국은 가격 경쟁력과 성능을 동시에 갖춘 무기들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빠른 납기와 기술 이전까지 제공하며 고객국들을 만족시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한국이 방산업에서도 패키지 D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무기 판매와 함께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그리고 후속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었어요. 이런 전략 앞에서 프랑스의 전통적인 방산업체들이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체코에서 원전을 뺏기더니 이제 방산업까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성장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고 뉴스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방산업의 성공 요인을 분석했어요. 정부의 강력한 지원, 민관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실전 검증된 기술력이라고 했습니다. 실전 검증이라. 한국의 K9 자주포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그 성능이 입증되었다고 했습니다. 반면 우리 세자르 자주포도 우크라이나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한국 제품에 비해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평가였어요. 텔레비전을 끄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수집한 한국 관련 자료들이 쌓여 있었어요. 원전 기술, 방산업, 그리고 최근에는 조선업과 반도체까지. 한국이 약진하고 있는 분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내고 있는 거지? 의문이 깊어졌습니다. 분명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프랑스가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는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미국에서 일하던 딸 클레어가 갑작스럽게 귀국했습니다. 30세인 클레어는 화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에 진출한 한국 뷰티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1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이 반가웠지만 뭔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클레어가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클레어, 갑자기 왜 들어왔니? 회사 일은 어떻고? 아버지와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클레어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아버지한테 못할 말이 어디 있니? 클레어가 깊은 숨을 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미국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이 프랑스를 제쳤어요. 로레알보다 한국 브랜드가 더 잘 팔려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로레알은 세계 최대 화장품 회사 아닌가요? 프랑스가 자랑하는 뷰티 산업의 상징인데 한국에게 밀렸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클레어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설명했어요. 한국 K-뷰티 브랜드들이 미국 젊은 층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올리브영, 에뛰드하우스 같은 브랜드들이 세포라에서 로레알을 제치고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가 났죠. 원전, 방산업에 이어 이제 화장품까지 한국에게 밀린다는 건가요? 프랑스의 뷰티를 모욕하지 마라. 클레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한국이 스킨케어 기술에서 혁신을 이뤄냈고 스네일 크림, 비비크림, 쿠션 파운데이션 같은 제품들을 먼저 개발해서 전 세계에 유행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런 게 뭐가 대단하다는 거야? 우리 프랑스는 수백 년 전부터 향수와 화장품을 만들어 왔어. 클레어가 한숨을 쉬고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어요. 체코에서 한국기술검증 포럼이 열린다며 초청장을 건넸습니다.
초청장이었습니다. 제목을 보니 체코와 한국 원자력 기술 협력 포럼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일주일 후 프라하에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지? 아버지가 원자력 분야 전문가이시니까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클레어는 제 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주간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만 파헤치고 있었거든요. 클레어, 너는 한국 편을 드는 거냐? 클레어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이고 미국에서 직접 봤는데 기술력도 뛰어나고 혁신적이라고 했어요. 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딸마저 한국을 높이 평가하다니. 프랑스에 대한 자부심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클레어가 포럼 참석을 권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직접 설명해 줄 거라고 했어요. 혹시 가신다면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아버지가 궁금해하시는 모든 걸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충격이었습니다. 제 딸이 한국 뷰티 기업에서 일하면서 한국을 이렇게 옹호하다니.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끝까지 해내는 정신이 대단하다며 적당히 하지 않는다는 게 그들의 철학인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적당히 하지 않는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결국 저는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자존심에 못 이겨서였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왜 밀렸는지도 알아보고 싶었어요. 좋아, 체코에 가보겠어. 클레어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의 약점을 찾아서 프랑스가 다시 역전할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마음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프라하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체코와 한국 원자력 기술 협력 포럼 참석을 위해서였죠.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프라하의 국제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체코 정부 관계자들, 원자력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진까지.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포럼이 시작되고 한국 측 발표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김성진이라는 이름의 55세 남성이었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 출신에서 현재는 체코 원전 프로젝트의 기술 책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김성진의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어요. 차분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희 한국의 APR-1400 원자로는 지난 40년간의 기술 축적과 혁신의 결과물입니다. 그는 대형 스크린에 원자로 설계도를 띄웠습니다.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구조였어요. 저 역시 원자력 분야에서 오랜 경험이 있지만 한국의 설계는 생각보다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입니다. 저희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모든 안전 기준을 재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설계를 완성했죠. 김성진은 한국 원전의 안전 시스템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피동 안전 시스템, 이중경납 건물, 수소 제거 시스템. 각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줬어요. 놀라운 건 그의 설명이 매우 논리적이었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기술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말했어요. 주변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을 예정보다 빨리 예산 내에서 완공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입증하는 사례죠. 김성진이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2009년 계약 체결부터 2020년 상업 운전까지의 전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특히 건설 일정을 정확히 지킨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면 프랑스 EDF의 최근 프로젝트들은 어땠을까요? 영국 힌클리 포인트 C 원전은 예산이 3배 이상 초과되었고 완공도 10년 이상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핀란드 올킬루오토 원전은 더 심각했죠. 17년간 건설 중인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10년도 안 돼서 이런 성과라니 어떻게 가능했지? 제가 옆 사람에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원전 기술을 본격적으로 개발한 건 2000년대부터였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런 수준까지 올라왔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김성진이 발표를 마치자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각국 전문가들이 앞다퉈 질문을 했어요. 모든 질문에 대해 김성진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저는 김성진에게 직접 다가갔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빠른 시간에 세계적 수준의 원전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김성진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린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해내는 게 한국이죠.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적당히 하지 않는다. 한국인들의 철학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싶었어요. 처음에는 서구 기술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우리만의 혁신을 더해야 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했습니다. 김성진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체계적인 계획과 끈질긴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프랑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프랑스가 원자력 분야의 선구자라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말하자 김성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도 프랑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제는 스스로 혁신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요. 체코에서 돌아온 지 며칠 후 저는 여전히 김성진과의 만남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적당히 하지 않는다는 한국인들의 철학 말이죠. 그날 오후 평소처럼 서재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화면에 긴급 속보가 떴어요. 세계 뷰티 시장 순위 발표.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죠. 하지만 내용을 본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뉴스 앵커가 침착한 목소리로 전했어요. 2025년 한국은 독일과 미국을 차례로 제치고 세계 2위 뷰티 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이미 로레알과 샤넬을 밀어내고 K뷰티가 1위를 차지했죠.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흔들렸어요. 로레알과 샤넬까지 밀어냈다고요? 이 두 브랜드는 프랑스 뷰티 산업의 상징인데 말이에요. 뉴스가 끝난 후 책상 위에 놓인 그날 아침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일면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어요. EDF, 체코 원전 수주 경쟁 패배. 한국 기업의 밀려 위기. 가슴이 답답해졌죠.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체코 원자력 발전소 사업에서 한국이 최종 낙점을 받았습니다. EDF가 지켜온 프랑스 원전의 아성이 무너졌어요. 제가 직접 체코에서 목격한 현실이 이렇게 공식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성진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어서 TV는 군사 전문 뉴스 화면으로 바뀌었죠. 마크롱 대통령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미국의 한국 무기 말고 유럽 무기를 사달라 호소. 앵커의 해설이 이어졌어요. 방위산업마저 한국의 급성장에 밀려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프랑스의 자존심은 거센 파도에 휩쓸리고 있어요. 원전, 뷰티, 그리고 방산업까지. 한국이 프랑스의 모든 주력 산업을 하나씩 점령해가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타났죠. 한국의 K9 자주포는 올해만 70억 달러어치가 수출되었고 KF-21 전투기도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어요. 반면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는 수주가 급감하고 있었습니다. 뷰티 분야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세포라에서 한국 브랜드 매출이 전년 대비 300%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올리브영, 에뛰드하우스, 이니스프리 같은 브랜드들이 젊은 소비자들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한국 화장품의 비밀은 혁신적인 성분과 합리적인 가격에 있습니다. 스네일 크림, 쿠션 파운데이션, 시트 마스크 등은 모두 한국이 개발해 세계에 퍼뜨린 제품들이죠. 전문가의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평가였어요. 텔레비전을 끄고 조용히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해봤어요. 이 추세라면 2027년 프랑스의 뷰티 왕좌마저 한국에 내주게 되겠군. 혼잣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서재벽에 걸린 프랑스 국기를 바라봤죠.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삼색기였어요.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전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부상 앞에서 프랑스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현실 때문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제가 수집한 한국 관련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원전 기술, 방산업,
뷰티 산업, 심지어 조선업과 반도체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약진하고 있었어요. 특히 놀라운 건 한국의 속도였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서구 기술을 배우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의문이 깊어졌어요. 체코에서 김성진을 만났을 때 느꼈던 그들의 확신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적당히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한국의 성장이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끈질긴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죠. 프랑스가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자존심 말이에요. 분명 한국에게도 약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프랑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파리에서 국제 뷰티 산업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세계 화장품 업계의 최대 축제였어요. 올해는 특별히 아시아 뷰티 시장의 성장에 대해 다룬다고 했죠. 저는 평소라면 관심 없었을 이런 행사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의 뷰티 산업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팔레데 콩그레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각국의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 투자자들, 그리고 언론진까지.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컨퍼런스가 시작되고 여러 발표가 이어졌죠. 독일, 이탈리아, 일본 기업들의 발표가 있었지만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 기업 발표 순서가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무대에 오른 발표자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바로 제 딸 클레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라샤펠입니다. 현재 미국에 진출한 한국 뷰티 기업의 연구 책임자로 일하고 있어요. 클레어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딸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한국 K-뷰티가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거둔 놀라운 성과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클레어가 대형 스크린에 그래프를 띄웠어요. 충격적인 수치들이 나타났습니다. 2023년 미국 프리미엄 스킨케어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 점유율은 3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프랑스 브랜드 25%를 크게 앞선 수치죠. 청중들이 술렁였어요. 저 역시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서 프랑스를 제쳤다니. 특히 G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에서 한국 브랜드 선호도는 60%를 넘어섰어요. 이들은 한국 화장품의 혁신성과 효과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클레어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죠. 올리브영의 미국 매장 확장, 에뛰드하우스의 유럽 진출, 이니스프리의 글로벌 성장까지. 모든 지표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한국 뷰티의 성공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클레어가 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첫째, 끊임없는 혁신입니다. 스네일 크림, 비비크림, 쿠션 파운데이션 등은 모두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제품들이에요. 둘째,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고품질 제품을 접근 가능한 가격에 제공하죠. 셋째,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입니다. 각 지역의 문화와 취향을 정확히 파악해서 제품을 개발해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유럽 시장에서도 한국 브랜드는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세포라에서 한국 제품 매출이 작년 대비 250% 증가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프랑스 본토에서도 한국 제품이 이렇게 잘 팔리고 있다니. 클레어의 발표는 더욱 구체적으로 이어졌어요.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현지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어떻게 빠르게 제품을 개발하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일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적당히 하지 않는 거예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실현할 때까지 끝까지 해내는 것이 한국 기업의 철학입니다. 적당히 하지 않는다. 또 그 말이 나왔네요. 체코에서 김성진이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세계 각국의 뷰티 전문가들이 한국의 성과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정말로 뛰어나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제 인정해야겠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제 딸이 무대에서 당당하게 한국 기업의 성과를 발표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클레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클레어, 정말 대단했어. 네가 이렇게 성장했다니. 아버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한국이 왜 성공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체계적인 노력과 혁신의 결과라는 것을. 그리고 제 딸이 그 성공의 일부가 되어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프랑스도 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클레어와 저는 센 강변의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단둘이 앉게 된 자리였어요. 아버지와 딸로서 진솔한 대화를 나눌 시간이었죠. 아버지, 오늘 발표 어떠셨어요? 클레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표정을 살피는 듯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충격적이었어. 저는 커피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처음에는 화가 났었지. 한국이 우리 프랑스의 자리를 빼앗아간다고 생각했어. 체코 원전부터 시작해서 방산업, 그리고 뷰티까지. 모든 걸 한국에게 뺏기는 것 같았거든. 클레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심정을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 발표를 보면서 깨달았어. 한국은 우리를 위협한 게 아니었구나. 우리를 깨운 거야.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몇 주간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 클레어, 네가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걸 처음 알았을 때는 배신감도 들었어. 왜 프랑스가 아닌 한국을 선택했냐고 원망하기도 했지.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알겠어. 너는 미래를 본 거였구나. 한국의 가능성을 말이야. 클레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적당히 하지 않는다는 정신. 처음에는 과장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체코에서 김성진을 만나고 오늘 내 발표를 보면서 확신했지. 그들은 정말로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이야. 센 강의 물결이 석양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파리의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아버지, 프랑스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한국처럼 혁신하고 도전하면 돼요. 그래, 너 말이 맞아. 프랑스는 과거의 영광에만 안주하고 있었어. 변화를 두려워했지. 하지만 한국을 보니까 알겠어. 변화를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는 걸 말이야. 저는 클레어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전 어린 딸이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전문가가 되어 있었어요. 클레어, 네가 자랑스러워. 한국에서 배운 걸 프랑스에도 전해줄 수 있겠니? 우리도 변해야 해. 물론이에요, 아버지. 저도 프랑스 사람이니까요. 우리나라가 다시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도록 도울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성장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에펠탑이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전히 아름다운 파리였지만 이제는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도 한국처럼 할 수 있어요. 과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배운다면 말이에요. 혁신하고 도전하는 정신을 되찾는다면 우리도 다시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끝까지 해내는 정신의 힘이었습니다. 적당히 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었죠. 이제 저도 알겠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고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의 성공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요. 책상 위에 놓인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적대감이 아니라 배움의 자세로 보게 되었어요. 그들의 성공 비결을 찾아서 프랑스에도 적용할 방법을 모색해보고 싶었습니다. 프랑스의 자존심을 흔든 한국의 힘. 이제 세계는 묻고 있어요. 한국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 답은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 끝까지 해내는 정신, 그리고 적당히 하지 않는 마음가짐.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새로운 가능성이에요. 이제 저도 한국처럼 적당히 하지 않겠습니다. 프랑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거예요. 그것이 제가 한국에게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나누기의 유나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